자, 6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타당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물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관펜 준비, 여기에 밑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치시면 돼요. 세 번째 공존, 예측, 준거 관련해 밑줄 치시면 돼요. 수렴, 판별, 구인에 밑줄 치시면 돼요. 요인 분석 기법, 구인 타당도에 밑줄 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문제 지문을 보는 눈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측정의 타당도라는 것은 특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타당도는 정확성을 말한다 라고 했죠. 신뢰도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도는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능을 측정하고 싶어. 그런데 이 도구가 지능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측정 도구죠. 그래서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해요. 비체계적 오차가 작을수록 측정의 타당도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신뢰도가 높아지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법처럼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오차라고 썼는데요. 측정의 오류 중에 체계적 오류가 있어요. 에러를 오차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작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무작위적 오류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측정의 오류입니다. 측정을 잘못한 거죠. 측정의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체계적 오류는요,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타당도를 저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는 신뢰도를 저해합니다.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역대 문제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암기하는 방법은 체타, 무신입니다. 또는 체타, 비체계적 오류니까 신비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것은 이거예요. 체타, 무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 무작위적 오류는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체계적 오류는 정확한 측정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류는 일관성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는 일관성, 다른 사람과의 답변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신뢰도를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오류거든요. 중간에 다 체크하거나 좋은 쪽에 다 체크하거나 이런 것이 체계적 오류거든요. 이건 정확한 측정이 안 되죠. 정확한 측정이 아니라서 타당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비체계적 오차가 작으면 측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만약에 앞에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 B를 빼면 됩니다. 체계적 오차가 작을수록 측정의 타당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공존, 공인 타당도와 동의어, 예측, 예언 타당도와 동의어, 이거는 준거 관련 타당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거 타당도요. 자, 준거 타당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네, 동시 타당도, 동의어, 공존 타당도, 동의어, 공인 타당도 다 동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예언 타당도, 그 다음에 동의어,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인 타당도가 있다. 자, 구인 타당도 또는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죠. 또는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동의어가 많습니다. 자,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구인 타당도에는 세 가지의 타당도가 있죠. 첫 번째, 요인 타당도가 있다. 수렴 타당도가 있다.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를 집중 타당도라 하고 판별 타당도를 차별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요인 타당도가 있었죠. 여기 있네요. 요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인끼리 문항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이용해서 구인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구인 타당도 안에 뭐가 있죠? 요인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요인 타당도가 들어가도 맞죠. 구인 타당도 안에 요인 타당도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60번 문제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60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력 따지기 보시죠. 측정의 오류, 측정의 오차와 신뢰도, 타당도의 관계입니다. 신뢰도. 동일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이걸 세자로 일관성이라 합니다. 측정의 일관성이고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비체계적 오류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타당도입니다. 측정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측정 도구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평가해 내려는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밑줄 측정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고, 즉 체계적 오류가 작을수록 타당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채타, 무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61번 들어갑니다. 실험의 타당도입니다. 실험의 타당도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개념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과관계거든요. 인과성 검증. 이게 내적 타당도라고 하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가 중요한 단어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과관계가 어디 있어요?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 하죠. 다른 변인이 아닌 독립변인에 의해서 종속변인의 변화가 발생하는 정도. 맞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여기 있네요. 일반화. 실험의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면 외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과성 검증이 쉽다는 거죠. 외생 변수 가해 변인을 통제하면 우리가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죠. 왜? 인과성 검증이 좋으니까. 그게 뭐예요?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 설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과관계 규명이에요.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규명해요. 그리고 외생 변인 통제해요. 가외 변인을 통제합니다. 무작위 할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생 변인을 통제해요. 외생 변인을 통제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래요.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높겠죠. 그러면 이것도 외적 타당도 높냐? 아니요. 자, 이것은 실험 상황이잖아요. 어떤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 실험적 상황이에요. 실험적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적용이 어려워요. 현실 적용이 한계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는요, 내적 타당도가 높지만 외적 타당도는 낮아요.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자, 이것은 낮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더라도 외적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가외 변인, 동의어로 외생 변인입니다. 자, 외생 변인. 외생 변인은, 가외 변인은 양다리, 즉 독립 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제해야 돼요. 여기 통제를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실험 설계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실험의 타당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 설계는 외생 변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하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61번 문제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실력 다지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상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 우선순위. 내적 타당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외적 타당도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 내적 타당도가 우선합니다.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보다 우선한다. 현관펜 밑줄. 양자의 상충관계입니다. 양자를 모두 높게 하는 설계가 이상적일 수 있죠. 하나의 타당도를 향상시키려면 다른 타당도가 희생될 수 있는데요. 즉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실험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려 한다면 엄격한 실험 환경을 구성하기 어려운 다른 현실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연구가 있고 실험 연구가 있잖아요. 현장 연구는 일반화가 용이하지만 내적 타당도는 낮아요. 자, 실험 상황의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일반화가 한계예요. 따라서 일반화하여 얻을 수 있는 외적 타당도의 영향은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뭐가요? 네, 실험 환경에서 하는 실험 연구가.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요.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반면 외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되셨죠?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현관펜 준비. 1번 검사재검사법, 2번 동형검사법, 3번 검사재검사법, 4번 동형검사법, 5번 검사재검사법, 동형검사법. 아, 검사재검사법과 동형검사법을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재검사는 반복 실시하는 거 아시죠? 한 번 하고 리테스트를 다시 하기 때문에 측정을 반복 실시해서 측정 도구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정성 계수라고 하죠. 이 녀석은 상관계수가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안정성의 따옴표 아니면 현관펜 밑줄 맞습니다. 자, 동형검사법입니다. 동일한 개념을 복수의 다른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도구 하나를 더 만들거든요. 유사도구 제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유사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아, 동형검사법은 동등성 계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재검사법은 응답자가 첫 번째 응답을 기억하여 두 번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검사재검사법의 단점에 기억 효과가 있구나. 기억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응답한 것을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형검사법의 단점은 뭘까요? 유사한 도구를 만들기가 어렵죠. 자, 첫 번째 측정 도구와 매우 유사한 동형의 다른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유사한 도구 만들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검사재검사법은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합니까? 당연하죠. 똑같은 도구를 똑같은 대상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게 검사재검사법. 동형검사법은 다른 집단 아니에요. 제가 유사한 도구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봤거든요. 그래서 동형검사법도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재검사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고, 동형검사법은 유사한 도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건 동시 회수가 되는 거죠. 시간 간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시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신뢰도의 두 가지 측정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반분법도 있고 내적 일관성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채점자 간 신뢰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자, 되셨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63
3번 문제 들어갑니다. 63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실험의 타당도 저해 요인은 뭐냐라고 했어요. 지문이 길죠? 그러면 이거부터 우연적 사건, 보상료가, 통계적 회귀, 표본 선택의 오류, 실험 대상의 탈락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이라 해요. 근데 이 보상효과가 있는데 이 보상효과를 존 헨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반응효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반응효과 중에 하나라.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해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응효과 중에 하나로서 이거는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죠. 이거는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린 녀석이에요. 반응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거든요.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 참고 박스가 있죠. 이 참고 박스가 바로 거기 보상적 경쟁 효과라고 나오죠. 보상적 경쟁 효과가 보상효과예요. 보상적 경쟁 효과가 존 헨리 효과라 그래서 자, 이 녀석이 이제 선지에 나와서 제가 참고 박스를 넣어드렸고요. 자, 우연한 사건, 이걸 외부 사건이라고도 해요. 외부 사건 역사 요인이라 합니다. 외부 사건 역사 요인. 내적 타당도 떨어뜨리는 것, 통계적 회귀, 내적 타당도 떨어뜨리는 것, 실험 대상의 탈락은 상실 요인이라고 하죠. 내적 타당도 떨어뜨린 것, 표본 선택의 오류, 표본 선택의 오류, 이건 선발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1번, 3번, 4번, 5번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선지에 있다. 그리고 지문을 봐야죠. 지문 봅니다. 한 연구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피험자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비디오 시청 이전과 이후에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비디오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 자, 그런데 실험이 이루어지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TV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이게 결정적 포인트죠. 연구자는 실험에서 측정된 결과가 바로 비디오 교육의 효과인지 TV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외부 사건이랍니다. 우연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 제가 많이 드는 사례가 이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했는데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 때 스트레스를 다 푼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든 건지를 알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에 어떤 사건이 툭 터진 외부 사건, 우연한 사건, 역사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63번의 참고 박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반응 효과 중 보상적 경쟁 효과, 존 헨리 효과, 통제 집단 참여자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 참여자가 있죠.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통제 집단 참여자들의 고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보상 효과라고 한다. 존 헨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노동자로서 재래식 망치만 가지고 증기 드릴과 시합해서 승리한 사람이지만 곧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두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만들어 실험을 할 때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보상 동그라미, 보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보상적 경쟁 효과라고 말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례 별표, 이 사례가 나올 수도 있죠.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기 위해 25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들과 비교하기 위한 25명의 학생들을 통제 집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실험 집단 25명, 통제 집단 25명이 있는 거예요. 두 집단 비교 결과 통제 집단 학생들은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의 밑줄, 각자 별도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선정되지 못함에 실망하여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면 정확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실험 집단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힘듦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 봅니다. 6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실험 설계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실험 설계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지문을 쭉 보면 지문이 좀 기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는 것도 답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먼저 실험 설계 방법의 어떤 설계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체육활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동일 연령 청소년 100명을 각각 50명씩 두 집단으로 무선 배치를 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잖아요. 50명씩. 그리고 1차 스트레스 레벨 측정을 수행한 후, 자, 1차, 그러면 사전조사거든요. 1차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사전조사 글로 쓰겠습니다. 사전조사 했겠죠. 스트레스 레벨 측정을 수행한 후 한 집단에는 하루에 1시간에 동일 종목 체육활동을 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을 했네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2주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2차 스트레스 레벨 측정을 수행했답니다. 그러면 사후 검사를 했다는 것이죠. 사후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 두 집단 평균값 차이의 통계적 위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답니다. 자, 그러면 두 집단의 그 평균값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평균값 지금 50명씩이니까 평균값을 내는 거죠. 자, 여기에도 평균값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사후 조사에서 사전 검사의 결과를 빼죠. 사후 조사에서 사전 검사의 결과를 빼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이걸 제가 써드린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했죠? 사전, 사후 비교하죠? 비교 설계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으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자, 이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 보죠. 1번. 처치 전 두 집단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야지 이질성을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처치가 이거죠. 프로그램이 처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고 두 집단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질성 때문에 랜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선 배치 무작위 할당을 한 거죠. 무선 배치를 통해서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1번 탈락. 2번
가외 변인 효과의 통제를 위해서 무선 배치가 활용된다. 맞습니다. 이 무선 배치 랜덤이잖아요. 이 랜덤은 가외 변인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복수의 독립 변인간. 복수의 독립 변인? 그럼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 이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인 설계입니다. 요인 설계. 우리가 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중에 요인 설계가 있어요. 요인 설계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요인 설계를 해요. 그래서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주 효과와 다시 쓸게요. 지금 저기에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예 프로그램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했어요. 프로그램 2개잖아요. 그쵸? 자, 행복지수가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도예 프로그램만 했을 때의 행복지수가 나오겠죠. 음악 프로그램만 했을 때의 행복지수가 나오겠죠. 이런 것을 주효과라 한다고요. 주효과.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는 뭐겠어요? 도예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도예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서 이것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 효과예요. 그래서 복수의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건 요인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치 효과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경로 분석 아니에요. 경로 분석 아니죠. 이게 어떻게 경로 분석이 돼요? 이건 경로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두 집단을 비교했죠. 그럼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하죠. T검정을 많이 쓰겠죠.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평균을 내서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내서 비교하는 게 T검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세 집단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준 실험 설계, 이거 짝퉁이죠. 짝퉁. 유사 실험 설계와 동의해요. 유사 실험 설계, 실험 설계의 짝퉁이라고요. 실험 설계의 짝퉁. 자, 여기에 비해서 실험 결과 내적 타당도가 높겠죠. 왜요? 이거는 순수 정품이에요. 정품. 순수 정품이니까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해요. 참 진짜를 써서 진 실험 설계라 해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겠죠. 준 실험 설계나 유사 실험 설계는 짝퉁이니까 이 녀석은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 실험 설계에 비해 실험 결과의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래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64번 문제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해설에 다른 건 다 내버려 두시고 그 심화학습이 있습니다. 심화학습을 보시면 실험 설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신뢰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신뢰성 제고는 실험 설계의 핵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험 설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엄격한 통계적 분석을 거쳐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설계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자료들은 변수 간의 관계나 차이, 효과 크기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우연적인 차이와 일반적인 패턴을 구분할 수 있고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 별표. 예를 들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T검정이나 분산 분석을 통해 분석하면 실험 처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강도나 방향성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회귀 분석이 특히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적 분석은 실험 설계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연구자는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 설계의 가설 검증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실험 연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로 분석 아니에요. 경로 분석은 대개 우리가 구조 방정식 쓸 때 많이 쓰는 것이고요. 구조 방정식 쓸 때 경로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경로 분석이거든요. 뒤에 문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바로 나오네요. 65번 문제. 다음은 아버지의 직업 지위와 연소득이 자녀의 연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계수 추정의 결과입니다. 자,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연소득 여기 있고요. 자녀의 연소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뭐냐? 기억. 자녀의 연소득에 대한 아버지 직업 지위의 총 효과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죠. 아버지 직업 지위의 자녀 연소득 이 두 가지 관계의 총 효과를 내라 라고 했어요. 이건 총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 색깔로. 자, 니은은 뭐예요? 아버지 연소득이 자녀 학업 성취를 거쳐 자녀의 연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 아, 이거는 간접 효과를 알아보는 거구나. 자, 아버지의 연소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학업 성취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자녀의 연소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내보겠습니다. 총효과. 총효과는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오른 것을 직접 효과라 하거든요. 총효과는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예요.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예요. 자, 직접 효과는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0.30 이렇게 쓰겠습니다. 0.30 플러스 간접 효과 조심해야 돼요. 간접 효과는요, 두 가지를 곱합니다. 자, 간접 효과는 이거죠. 간접 효과는 이렇게 가는 게 간접이에요. 거쳐가는 게. 자, 여기 0.50이고 0.60이잖아요. 0.50 곱하기 0.60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간접 효과는 곱셈이라는 것을 기억해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5, 6, 30 0.30 더하기 0.30이 되죠. 그래서 0.6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접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효과는 이거죠. 아버지 연소득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간접 효과는 0.40 곱하기입니다. 간접 효과니까 0.60이 됩니다. 그러면 4, 6에 24, 0.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0.60, 0.24가 답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60, 0.24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 효과는 곱셈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이니까 그림 문제로 해서 모형 문제로 해서 잘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65번의 해설을 잠깐 볼까요? 65번의 해설의 밑에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런 게 매개 변수거든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 이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중간다리 역할. 자, 답은 5번이었고요. 자, 유익한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면 독립 변인이 종속 변수의 변인에 주는 영향은 다이렉트죠. 이거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매개 변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를 거치지 않고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간접 효과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데 그걸 곱합니다. 곱셈이에요. 자, 이것은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간접 효과를 매개 효과라고도 합니다.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값이 뭐다?
총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체 효과란 말보다 총효과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되셨죠?